중국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왕조 한나라. 그러나 찬란한 영광 뒤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배신, 그리고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202년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혼란한 시대를 종결시키며 새로운 통일 왕조를 출범시킵니다. 하지만 400년 뒤 한나라는 결국 조조의 손에 무너지고 맙니다. 과연 한나라는 어떻게 흥하고 또 어떻게 몰락했을까요?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 이루었던 진나라는 불과 15년 만에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황제의 무리한 정복 전쟁과 강압적인 법률, 그리고 대규모 토목공사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진나라에 대한 거센 반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 혼란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이 중국 대륙의 패권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하나는 초나라의 명장 항우. 그는 타고난 군사적 재능을 지녔으며 전장에서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과격하고 냉정한 성품으로 인해 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 한 명은 유방. 그는 농민 출신으로 왕족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과 유연한 리더십을 통해 많은 지지자들을 모았습니다. 항우가 군사력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방식이라면 유방은 협상과 포용의 전략을 활용하며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두 영웅은 중국 대륙을 두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의 대결은 초안전쟁으로 불리며 수많은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항우가 유리한 듯 보였으나 유방은 점점 더 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결국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은 항우를 해야의 전투에서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항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자결하고 맙니다. 이렇게 유방은 초안전쟁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왕조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한고조라는 칭호를 받고 수도를 장안으로 정하며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초나라를 따랐던 제후들과 반란군들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한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세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방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즉위 초기 자신을 도운 공신들에게 보상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 지방을 나누어 여러 제후국을 세우게 됩니다. 즉 한나라는 수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과 각지의 왕들이 다스리는 제후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나 훗날 한나라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한나라가 마주해야 했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반란 진압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유방을 도왔던 일부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스스로 왕을 칭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유방은 여러 차례 군대를 출동시켜야 했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국가는 또다시 전쟁과 내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유방은 끝까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며 한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방 자신도 오랜 전쟁과 정치적 긴장 속에서 점차 지쳐갔고 결국 즉위 7년 만인 기원전 195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한고조 유방이 세상을 떠난 후 한나라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제후들의 힘이 강했고 국경 지역에서는 유목민족들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라를 진정한 최전성기로 이끈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무제입니다. 한무제는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지방 제후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황제 중심의 통치 체계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한나라의 영토를 더욱 넓히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고 특히 한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북방의 강적 흉노를 토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흉노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동성이 뛰어나 한나라의 북방 국경을 끊임없이 침략하며 무역로를 장악하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한고조 유방 시절에는 한나라가 흉노에게 패배하며 화친을 맺어야 했고 공물을 바치며 체면을 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무제는 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 흉노 토벌 작전을 감행하였고 그 선봉에는 명장 위청과 곽거병이 있었습니다.
위청은 뛰어난 전략으로 흉노군을 격파하며 한나라 군대는 점점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곽거병 또한 기습 전술을 활용하여 흉노의 주요 거점을 공격하였고 결국 흉노는 한나라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한무제의 정복 전쟁은 북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실크로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무제는 단순히 정복 전쟁만을 통해 한나라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통치체제의 근본적인 개혁도 단행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는 법가의 강압적인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무제는 유학자 동중서를 준용하여 유교를 정치의 중심 이념으로 삼고 이를 국가 통치 원칙으로 확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교는 이후 2000년 동안 중국의 근본적인 철학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무제는 향거리 선제라는 과거 시험의 기초가 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제도는 후대까지 이어지며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무제의 치세 동안 한나라는 강대해졌지만 그만큼 전쟁 비용과 행정 지출도 급증하였습니다. 대외 원정을 지속하면서 국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무제는 여러 경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한무제는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소금과 철을 국가가 독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귀족과 상인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특히 농민과 소상인들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호족들이 토지를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갈 곳을 잃고 유랑민이 되어 떠돌았으며 한나라 내부에서는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무제의 치세가 끝난 후 한나라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한나라의 황금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던 한무제의 치세 이후 한나라는 점차 내부적인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율의 세금과 국영산업의 독점으로 인해 백성들은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호족들은 부를 축적하면서 황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한나라의 외척 출신이었던 왕망이 황실을 장악하며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왕망은 처음에는 유학을 강조하며 덕망 높은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섭정으로서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점차 황실의 실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후 9년 왕망은 어린 황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새로운 왕조 신을 세웁니다. 왕망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을 품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는 균전법을 실시합니다. 또한 노비제도를 폐지하며 사회적 평등을 강조했지만 기득권을 가진 호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왕망은 경제정책에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화폐 제도를 변경하고 소금과 철뿐만 아니라 술과 곡식까지 국가가 독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오히려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왕망의 급진적인 개혁으로 인해 사회는 더욱 불안정해졌으며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재해가 왕망의 통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원후 3년과 11년 황하강이 범람하며 대홍수가 발생했고 수천 가구의 농가가 사라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퍼지면서 백성들은 더욱 고통받았고 정부는 이들을 도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망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였고 전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미의 난이 왕망의 몰락을 결정짓는 계기가 됩니다. 붉은 눈썹을 그린 반란군들은 급속도로 세력을 키웠으며 마침내 기원후 23년 장안까지 진격하여 왕망의 궁궐을 포위합니다. 왕망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반란군에게 붙잡혀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로써 신나라는 불과 14년 만에 붕괴하였으며 한나라의 부활을 원하는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망이 몰락한 이후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었던 유수가 반란군을 진압하며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반란군과 군벌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으며 마침내 기원 후 25년 스스로 황제에 올라 한나라의 부활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무제입니다. 광무제는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기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르며 한나라는 다시 한번 중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때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한은 강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했지만 점차 황제 개인의 힘은 약해지고 권력은 황관과 외척 세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권력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마침내 한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황관은 원래 궁중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신하들이었으나 점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황관들은 섭정을 명목으로 국정을 장악하며 실권을 휘둘렀습니다. 반면 황제의 외척들 또한 권력을 탐냈습니다. 황후의 가족들은 자신의 친척을 요직에 앉히며 황제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라 조정은 황관과 외척 세력 간의 끝없는 암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황제의 존재감은 희미해졌고 나라의 정치적 혼란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연이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184년 태평도라는 새로운 종교를 신봉하던 장각이 주도하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입니다. 황건적의 난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하늘이 이미 바뀌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온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한나라 정부에 대항하였습니다. 정부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지만 이미 조정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나라는 지방의 군벌들에게 황건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훗날 한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조조입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장군들은 점차 자신만의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황실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스스로 한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조는 황제를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한나라 조정을 사실상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한나라의 황제는 더 이상 실권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나라의 운명은 군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한나라의 황제 헌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황제를 허창으로 옮기고 사실상 한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조비는 더 이상 한나라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220년 조비는 헌제에게 강제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마침내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는 퇴위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비는 자신이 새로운 왕조 위를 세운다고 선포하였고 한나라의 400년 역사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나라가 남긴 찬란한 문화와 제도, 철학과 사상은 중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흔적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인구의 92%가 한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한나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나라는 통일 왕조로서 중국 대륙을 오랫동안 지배하며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족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고 이는 중국 역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족의 언어, 문자, 생활 방식, 문화적 전통은 한나라 시대에 확립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중국어의 기원이 된 한자, 한시라는 문학 양식 등도 모두 한나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나라가 남긴 가장 위대한 철학적 유산 중 하나는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는 원래 공자에 의해 창시되었지만 한무제가 이를 국가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나라 이후로 유교는 중국의 정치, 교육, 사회 윤리를 지배하는 사상이 되었으며 이 영향은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 효와 충을 강조하는 윤리체계, 그리고 학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은
오늘날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나라가 세계 역사에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유산은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한무제 시절 장건이 서역으로 파견되면서 중국과 서방을 연결하는 교역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등이 서방으로 전해졌으며 반대로 서역의 보석, 유리, 향신료, 불교 등의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문화와 문명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교류를 통해 중국은 다양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며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그 영향력은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 조직과 관료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한나라에서 시작된 향거리 선제는 후대의 과거제로 발전하여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는 화폐 제도를 정비하여 중국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오수전을 발행하였고, 이 화폐 시스템은 이후 당나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비록 한나라 자체는 멸망하였지만 그 유산은 중국 역사의 근본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한 시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